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모였다. 남자들은 돈으로 왕이 되는 기분을 샀고 여자들은 왕 대접을 바치고 돈을 샀다. 애나는 내게 온 천사였다. 그녀는 좀 묘한 데가 있었다. 같이 있는 것이 좋았다. 그녀의 손길은 내 기분을 좋게 했다. 내 방은 좁고 추웠지만 우리의 사랑은 뜨거웠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길게 갈 수 없었다. 강가의 돌처럼 굴러들었다가 사랑을 가져서 더 슬펐던 도시. 우리의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로 끝나지 못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서담입니다. 오늘은 김내주 작가님의 돌아오지 않는 강 준비했습니다. 작가님은 2005년 장편소설 대조선인 안용복으로 등단을 하시고 현재 북네스트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소설은 군입대를 앞두고 살롱에서 숙식도 해결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과 그곳에서 일하는 2살 연상의 애나와의 아픈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여울이 많은 한탄강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오늘의 소설은 청춘이니까 더 아프다 라는 문구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아픈 사랑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돌아오지 않는 강, 김내주. 밤의 강바람은 둔덕을 넘어와 골목 안으로 불었다. 골목을 수놓고 있는 네온은 냉기를 받아 더욱 시리게 빛났다.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깨를 움츠리고 걸었고 취한 사람들은 어깨를 흐트린 채 걸었다. 까만 하늘 아래 집이 있고 집 아래 지하층이 있다. 밖에서 보이는 입구에는 빨갛고 푸른 네온으로 꾸며진 휴양한 간판이 빛나고 있다. 지하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는 섹시한 분위기의 조명과 부드러운 음악이 깔려 사람들의 발길을 인도한다. 한강이 멀지 않은 방배동 거리. 이 거리에 들어온 지 2개월쯤 된다. 이전에는 신촌의 한 호프주점에서 일했는데 주점보다는 수입이 더 나을 거라는 기대가 일터를 바꾸게 했다. 환경이 달라진 만큼 업무 방식도 새로 배웠다. 검은색 바지와 흰 와이셔츠에 나비 넥타이를 맨 차림이 나의 모습이다. 채마담이라 불리는 사장한테서 쟁반을 어깨와 수평되게 드는 법을, 술병을 경쾌하게 따는 기술을, 그리고 취한 손님이 아무리 허튼 소리를 해도 참아내는 법을 배웠다. 방배동은 다른 강남 지역에 비해 가게들이 대체로 작고 들뜬 분위기도 아니다. 소위 템프로라고 하는 기막힌 미모의 여급도 거의 없다. 그래서인지 손님들의 씀씀이도 놀랄 정도는 아니었다. 우리 가게 역시 별다르지 않아서 둥근 테이블 2개가 놓인 홀과 룸 4개가 전부였다. 나는 새 일에 충실했다. 손님을 최대한 왕처럼 모셔 기분을 맞춰주었다. 심지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내 볼을 무슨 동네 북인 양 손으로 툭툭 건드려보는 손님들의 주사도 억지 미소로 받아넘겼다. 그 대가는 달았다. 기본급 외에 팁이 꽤 되었다. 허세가 센 사내일수록 여자에게 약했다. 아, 괜히 손님이 왕인가 뭐? 진짜 왕처럼 해야 왕이지. 어서요. 이 옆에 바싹 달라붙어 앉은 여자들의 최근에 술 취한 남자들은 내게 푸릇한 지폐를 베풀었다. 운이 좋은 날은 5만원권이 나오기도 했다. 내게 호의를 건네는 그녀는 대개 애 나이일 때가 많았다.
이쪽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흔히 그렇듯이 애나는 본명을 감춘 영어식 이름이다. 그녀는 좀 묘한 데가 있었다. 일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요정으로 변하지만 그 외 시간에는 다른 사람 같다. 밤늦은 영업이 끝나면 그녀는 룸의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했다. 그러면 나는 맞은편 소파에서 책을 읽었다. 룸은 일을 마친 내가 잠을 자는 공간이기도 하다. 테이블을 한쪽으로 밀고 소파를 마주 붙인 다음 담요와 베개를 가져오면 그런 대로 쓸만한 잠자리가 되었다. 애나는 손님이 없을 때면 초저녁에도 뜨개 바늘을 잡았다. 목도리를 짜고 모자를 짜고 요즘은 벙어리 장갑을 짠다. 누구를 주려느냐고 물으면 그냥 하며 말끝을 흐리지만 더러 외출할 때면 완성된 뜨개 것을 들고 나가 빈손으로 돌아오곤 했다. 가게에는 애나와 단짝인 배시라는 여자도 있었다. 어릴 적부터 친구라는 두 사람은 가게에서 아예 기숙하며 일했다. 배시 또한 진짜 이름은 아닌데 귀엽게 배시시 잘 웃는 자신에게 딱 맞는 애칭이란다. 내가 보기에는 별로 귀엽지 않았지만 배시는 애나와는 다르게 틈만 나면 살림방 안에 놓인 조그만 텔레비전을 끼고 산다. 그걸 통해 연예인들이 쓰는 유행어며 상식을 주워 듣곤 룸에 들었을 때 써먹는다. 두 여자는 주방 안쪽에 붙은 방을 썼다. 방에는 좁은 면적에 어울리지 않게 킹 사이즈의 침대가 놓여 있다. 얼마 전까지 여자 한 명이 더 있어서 셋이 쓰기 위해 들였다는 큰 침대 때문에 방은 더 좁아 보였다. 그래서 옷은 벽을 빙 둘러 걸어 놓아야 한다. 누워보면 마치 옷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가 둘뿐인 건 아니다. 다른 여자들은 이른바 보도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필요한 수만큼 왔다가 일을 마치면 돌아가곤 했다. 출퇴근을 하는 채마담은 세련된 용모를 지닌 30대 초반의 여자로 물장사 10년 만에 현재 이 살롱을 마련했다고 한다. 채마담이 퇴근하고 나면 가게에는 애나와 배시 그리고 나 셋만 남는다. 나는 나보다 2살이 많은 두 여자를 누나라고 불렀다. 내가 허물없게 대해서인지 그녀들은 내게 잘해준다. 손님들의 비위를 맞춰 내게도 TV 나오게 하고 10월이 되어 밤 날씨가 쌀쌀해지자 전기장판이 깔린 자기들 방에 들어와 자라고 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거절했으나 기온이 더 떨어지고부터는 나는 못 이기는 척 따랐다. 어떤 때는 잠자리 순서가 바뀌어 내가 두 여자 사이에 끼어 자는 날도 있었다. 군입대를 위해 휴학했지만 영장은 생각만큼 빨리 나오지 않았다. 나는 학교를 다닐 형편이 아니었다. 경기가 죽은 재래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지키는 아버지는 요 몇 해 건강마저 나빠져 일을 쉬는 날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다 해도 새학기 등록되면 늘 돈이 부족했다. 정부 학자금 대출이 그래도 요긴 했으나 지난 학기엔 그마저 여의치 않았다. 원리금을 연체하며 대출 자격에 문제가 생겼다. 변제를 졸업비로 미룰 수도 있겠지만 미래와 폭탄 돌리기를 하는 듯해 그렇게 하지 않은 게 탈이었다. 나는 생각을 바꿨다. 그렇게까지 해서 졸업으로 달려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았다. 아직 헬조선, 오포세대 같은 말을 실감하긴 이르지만 느낄 수는 있다. 졸업을 하면 뭐 하나. 저기 전장이 있고 그 앞에서 병사들이 마구 거꾸로 지고 있다면 일단은 전황을 살피면서 좀 천천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터. 취업이 안 돼 아버지 가게에서 생선을 자르며 기회를 찾고 있는 형을 보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천천히 가기 위해 군대를 사이에 끼워 놓기로 했다. 그런데 병무청은 통보가 없다. 전화를 걸어도 기다리라는 말뿐이다. 밤 2시가 지나 영업이 끝났다. 가게를 대충 정리하고 나자 애나가 내가 애용하는 룸으로 왔다. 손에는 뜨개 바구니를 든 채. 배씨는 영업을 마치면 곧장 잠자리에 드는 편이어서 방에 불이 켜 있는 걸 싫어한다. 애나가 내게 오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내가 책을 보느라 어차피 1~2시간쯤 불을 밝히고 있어서 그녀도 부담이 없는 것 같았다. 애나는 뜨개질을 하며 더러 몇 마디씩 말을 걸곤 했다. 미스터 윤거드 하나 짜줄까? 됐어요. 그거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짜고 있는데. 응? 나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가디건이야. 강나게 짜볼 테니까 일할 때 와이셔츠 겉에 입어. 날이 추워지잖아. 애나는 행동거지가 따뜻했다. 가디건을 짜준다고 해서가 아니라 밥 먹을 때 반찬을 챙기는 거라든가 손님에 대한 배려라든가 행동에서 온기가 묻어났다. 나는 이런 여자가 왜 살롱에서 일하는지 가끔 궁금했다. 민수 씨는 왜 이런 데서 일해? 그냥 누나하고 비슷하겠지 뭐.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나중 복학 갈 때 좀 보탬이 될까 하고. 착하네. 그럼 누난 돈 벌어서 뭐 해요? 보면 옷도 별로 안 사 입는 것 같던데. 글쎄, 무슨 영화를 보려고 이러고 있는 건지. 누난 다른 일에도 잘할 것 같은데. 단지 여기가 수입이 더 좋아서요? 그런 것도 있지만 한번 이 바닥에 발들여 놓으면 다른 일 못해. 일반 회사에 잠깐 다녀본 적이 있는데 이젠 어려울 것 같아. 규칙적인 생활도 힘들겠고 여긴 남자들 비위만 잘 맞추면 돈 나오잖아. 말은 험한 생활 한다지만 실제는 게을러지고 그게 또 하나의 습관이 되는 것 같아.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까지. 아니야, 맞아. 그러니 술집 여자라는 소리 들어도 할 말 없는 거고. 하긴 나도 여기가 더 나을까 해서 왔는데 뭐. 그래. 요새는 대학 나오고도 취직 못해 이런 데 나오는 년들도 흔해. 세상 웃겨 정말.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모였다. 불과 2~5시간 전 술 취한 남자들은 호기의 대가로 돈을 뿌리고 갔다. 남자들은 돈으로 왕이 되는 기분을 샀고 여자들은 왕 대접을 바치고 돈을 샀다. 그저께는 남자들이 여자들의 벗은 몸에 돈을 붙이겠다며 지폐를 꺼냈다. 나는 맥주를 들고 룸에 들어갔다가 애나의 알몸을 보았다. 여자들은 벗거나 일부만 가린 민망한 모습이었다. 남자들은 킬킬거리는 치안 웃음과 함께 맥주에 적신 5만원짜리 지폐를 여자들의 가슴이며 허리며 엉덩이에 붙였다. 나는 별일 아닌 척했다. 잠시 애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얼굴에 짧지만 어색함이 흘렀다. 돈을 위해서라지만 내게 알몸을 보이는 것이 민망해서였을까. 애나는 몸에 붙은 지폐를 떼어 내게도 주었다. 나는 지폐를 받으며 그녀의 몸을 외면해 주었다. 애나는 몸에 돈을 붙여준 남자와 밖에서 한 잔 더 하기로 했다며 같이 문을 나섰다. 무언가 변명하는 듯한 표정을 남기고 남자를 따라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날 밤 애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배씨는 짓궂었다. 영업을 마치면 가끔 포장마차에서 셋이 소주를 마셨는데 그런 날 특히 그랬다. 같이 취해서 가게로 돌아오면 춥다며 살림방에 들어오게 하고는 나를 거칠게 껴안거나 얼굴에 키스를 퍼부었다. 그녀의 돌진에 놀라 침대 위에서 도망다니는 나를 보고 애나는 허리를 꺾고 웃었다. 한바탕 소동 뒤에 잠이 들었다가 슬며시 깨면 나는 애나를 껴안거나 그녀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있곤 했다. 한 번은 내가 애나의 가슴에 손을 놓고 자고 있었는데
잠이 깬 내가 놀라 손을 빼자 그녀가 다시 내 손을 끌어 자기 가슴에 넣어 주었다. 나는 그녀의 따뜻한 가슴을 느끼며 문득 어릴 적 엄마의 젖무덤을 떠올렸다. 그건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지만 나는 애나의 가슴이 편했다. 채마담의 심부름으로 외출했다가 밤 11시쯤 돌아왔다. 홀이 시끄러웠다. 애나와 한 남자가 홀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의 취한 고함과 음악 소리가 뒤섞였다. 나는 상의만 급히 근무복으로 갈아입고 카운터 옆에 서서 두 사람의 싸움을 주시했다. 죄송해요. 오늘은 몸살기가 있어서 더 마시기 힘들어요. 제발. 가죽 재킷 남자가 애나의 손을 잡아 끌었다. 마담과 배씨가 말리고 나섰으나 이미 거칠어진 남자를 제지할 수 없었다. 두 여자는 가죽 재킷이 휘두르는 팔에 한꺼번에 나가 떨어졌다. 급기야 애나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가죽 재킷은 그녀의 블라우스를 아무렇게나 잡아 문 쪽으로 끌었다. 그 바람에 블라우스가 찢어지며 애나의 상반신이 반쯤 드러났다. 아! 애나가 어깨를 웅크리며 비명을 질렀다. 순간 나는 화가 났다. 그건 우리들만의 동요애였고 내 앞에 앉아 뜨개질을 하던 애나에 대한 연민이었다. 나는 가죽 재킷을 가로막고 나섰다. 이 아가씨, 낮부터 진짜 몸살 있었어요. 그러니 그만하세요. 이거 뭐야? 그만하시라고요. 어쭈, 네가 인연 애인이야? 그런 거야? 그럼 집에 고이 모셔둘 것이지. 왜 밖으로 돌려? 이 손님 정말 너무하네. 너무해? 꼴이 같은 식구라고. 나 오늘 얘하고 자야겠거든. 그러니까 비켜. 나는 진짜 애인이기라도 한 양 완강했다. 주저앉은 애나에게 다시 다가서는 가죽 재킷의 팔을 잡아 옆으로 밀쳐냈다. 하, 이 자식 봐라. 그럼 너하고 먼저 해보자. 가죽 재킷은 비틀거리며 몇 걸음을 옮기다가 홀에 놓인 철제 의자를 집어 머리 위로 올렸다. 그대로 던질 태세였다. 나는 엉겹결에 손에 잡히는 원탁 위의 유리 재떨이를 들었다. 그 의자 내려놔. 네가 던지면 나도 던질 거야. 채마담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미스터 윤까지 왜 이래? 두 사람 다 내려놔. 홀에는 조영남이 부르는 제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우연히 알게 된 원고 루그 원드리나의 가사가 마치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 CD를 구해놓은 것이었다. 나의 삶은 오늘 방황하고 고뇌스러우며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네. 고조되는 음악 소리 속에 철제 의자가 날아왔다. 나는 옆으로 몸을 빼며 거의 동시에 유리 재떨이를 던졌다. 텅. 의자가 나를 스쳐 지나 바닥에 떨어졌다. 퍽. 유리 재떨이는 어디를 때렸는지 둔탁한 소리를 냈다. 가죽 재킷이 쓰러졌다. 왜들 이러는 거야? 놀란 채마담이 황급히 가죽 재킷을 살폈다. 피가 흐르는 가죽 재킷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피는 이마에 솟구치고 있었다. 상처를 본 마담의 눈이 커졌다. 어떡해. 배씨, 뭐 좀 가져와봐. 이 손이 피가 많이 나. 빨리. 피는 가죽 재킷의 얼굴 전체를 적시고 이내 홀 바닥으로 흘렀다. 나는 정신이 없었다. 하필이면 얼굴에 맞다니. 배씨가 냅킨을 가져와 가죽 재킷의 이마를 눌렀다. 그녀 역시 경황이 없는 것 같았다. 가죽 재킷은 치기 때문인지 타격이 커서인지 어깨만 꿈틀거릴 뿐 금방 일어나지 못했다. 민수씨, 도망쳐, 빨리. 애나가 너덜해진 블라우스 자락으로 가슴을 겨우 가린 채 나를 문 쪽으로 밀었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번들거렸다. 여기 있으면 안 돼. 경찰 온다고.
그냥 가면 여기 사람들은 어쩌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 나는 애나에게 밀리듯 지하 계단을 올랐다. 밖으로 나오니 아직 부분의 간판에 불이 꺼지지 않은 시간이었다. 11월 초에 날카로운 밤 공기가 몸을 휘감았다. 그러고 보니 나는 달랑 와이셔츠 차림이었고 발에는 구두가 아닌 실내용 슬리퍼를 끼고 있었다. 추위 속에 겁도 났다. 나는 슬리퍼를 끌며 밤거리를 달렸다. 뒤에서 꼭 누가 쫓아오는 것만 같았다. 일주일이 지난 후 살롱으로 전화를 걸었다. 은근히 불안하기도 하여 휴대전화를 꺼놓고 있어서 공중전화를 썼다. 애나가 받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한껏 낮춰 말했다. 여기 오지 마. 경찰이 수시로 찾아와. 우리더러 자기 간 곳을 대라고 해서 장사도 제대로 못해. 그 손님 20바늘이나 꿰매는 응급수술 받았어. 그러니까 절대 여기 오면 안 돼. 알았어요. 그럴게. 어떻게 지내? 잠잘 때는 있는 거야? 친구 원룸에 신세 지고 있지 뭐. 그런데 내 가방은? 내가 바로 감춰서 경찰은 몰라. 나중에 기회 봐서 전해줄게. 자기 폰 말고 연락처 하나 알려줘. 나는 친구의 번호를 알려줬다. 정말 꼭꼭 숨어 있어야 돼? 만약 민수 씨 잡히면 나 너무 슬플 거야. 나 때문에 생긴 일이잖아. 전화기를 타고 애나의 젖은 목소리가 전해졌다. 그녀는 지나치리만큼 나를 걱정했다. 10여일이 지난 후 나는 종로의 한 커피숍에서 애나와 만났다. 그녀는 내 책 일부를 좀 큰 어깨백에 담아왔다. 누가 감시하는 것 같아 가방을 들고 나서기 겁나서 이렇게 몇 번에 나눠서 가져다 줄게. 우리는 한동안 못 보았던 진짜 애인을 만난 듯 반가웠다. 일은 이상하게 됐지만 민수 씨가 나 구해준 거 정말 고마워. 일자리하고 바꾼 공치사네. 덕분에 백수. 내 말에 애나는 풋 하고 귀여운 웃음을 날렸다. 생각할수록 신기해. 뭐가요? 날 위해 자기처럼 나서준 사람 없었거든? 그게 뭐 그럼 같은 식구가 당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우리 같은 여자가 뭐 사람인가? 술집에 있는 술병이나 안주 접시나 우리나 똑같은 거지. 그날 나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은 기분이었어. 그래서 전화해대고 온 거야? 울긴? 누가 울었다고? 애나는 소녀처럼 부끄러워했다. 지금은 뭐해? 일은 하는 거야? 백화점에서 갈비짝 날라. 손님이 배달 주문하면 지역별로 모아서 본거에 싣고 나가는데 누가 그렇게 갈비를 먹어대는지 힘들어요. 그래봤자 먹는 음식인데 무겁긴 왜 또 그렇게 무거운지. 안 됐다. 먹지도 못하고 나르기만 해서. 그럼 한우갈비를 아무나 먹나? 왜 못 먹어? 좋아. 우리 오늘 고기 배 터지게 먹어보자. 내가 살게. 우리는 고깃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애나는 갈비보다 소주를 더 잘 먹었다. 내가 본 어떤 때보다도 맛나게. 방배동에서의 그녀는 곧잘 룸에서 나와 술을 토했다. 그런데 오늘은 토하지도 않고 잘 마셨다. 애나는 익은 고기를 내 접시에 올려주었고 술병이 비면 먼저 소주를 시켰다. 그날 우리는 취해서 같은 방에 들었다. 모텔에서 애나는 내게 술을 더 사오라고 시켰다. 내가 맥주를 사서 돌아올 때 그녀는 무슨 생각에선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도망치다가 2층 계단에서 나와 마주쳤다. 비틀거리는 고양이였지만 나는 애나의 손을 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왜 가려고 했는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처음으로 섹스를 했다. 그녀가 말했다. 미안해. 나는 무엇이 미안한지 알지 못했다. 살롱의 구석방에서 애나가 끄는 손을 따라 만져본 가슴이 아니라 진짜 같이 자는 것이 놀랍기만 한데
그녀는 잠꼬대처럼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 더 읊조리고는 잠이 들었다. 이후 애나는 내 짐을 3번에 걸쳐 날랐다. 그때마다 우리는 술을 마셨고 같이 잠을 잤다. 그녀가 내 짐을 다 나른 후에도 우리는 만났다. 어떤 설명 이전에 같이 있는 것이 좋았다. 살롱에서의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다. 최마담이 피해자와 보상 합의를 하고 경찰은 우발적인 단순 사건으로 나에 대한 수배를 종결했다는 것을 애나가 알려주었다. 사건은 끝났지만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애나와 만나는 게 정말 좋았고 그녀도 나와의 시간을 행복해했다. 그런 어느 날 애나가 말했다. 나 좀 이상해. 자기하고 할 때마다 오줌을 쌀 것 같아 어쩔 줄 모르겠어. 그 상황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죽으라고 참는데 그렇다고 싫은 건 아니고 하여튼 정신이 없어. 무슨 병이 생긴 것 같아. 나는 애나를 데리고 쭈뼛거리는 걸음으로 산부인과를 찾았다. 검진을 마치고 의사가 말했다. 병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송현희 씨는 섹스를 하면서도 마음으로 동화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억누름이 누그러졌고 그렇다고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이 지금인데 여자만의 축복인 오르가즘입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려는 게 오줌을 쌀 것 같은 느낌으로 나타난 건데 앞으로는 참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아마 오줌은 나오지 않을 거고 오히려 더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병원 문을 나서던 애나는 웃음 속에 눈물을 떨구었다. 어이없고 신기하네. 그런 거였구나. 나도 신기했다. 애나는 돈을 위해 옷을 벗었던 데서 풀려나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가 원하는 섹스를 했다. 그녀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녀를 좋아했다. 우리는 잠자리에서 정성을 다했고 그게 그녀를 병원까지 가게 한 것이었다. 이후 우리는 진정으로 즐거운 섹스를 했다. 애나는 오줌을 싸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순간 절정을 맞았다. 심지어 그 느낌을 이기지 못해 혼자라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섹스가 항상 행복한 건 아니었다. 우리는 가까워지는 만큼 모호하게 자라는 채증도 같이 느꼈다. 나 살롱 나가는 거 싫지? 그지만 나 민수 씨 만난 이후론 지켜. 애나의 말이 가슴에 와 박혔다. 내심 그녀에게 살롱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내게 딱히 대안이 있는 게 아니어서 말하지 못했다. 나는 내 무능함에 화나고 살롱에서의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일은 그만둘 수 없어. 전에 물었을 땐 말 못했는데 사실은 엄마가 오랫동안 많이 아파. 거기 아니면 병원비를 대기 힘들어. 수술 2번, 퇴원했다가 또 2번. 아프기 전엔 엄마가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했는데 바보처럼 그 흔한 보험도 하나 못 들어놨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했던 나한텐 감당하기 힘든 일이야. 아버진 내가 어릴 때 집을 나가서 몰라. 방배동은 배 씨가 먼저 일하고 있었는데 내 사정을 알고 소개한 거지 뭐. 처음엔 엄마 나올 때까지 잠깐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지만 하다 보니 아르바이트라고 못하겠네. 편의점 같은 데서 진짜 아르바이트만 하는 애들한테 미안해서도. 나는 애나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했다. 그러고 보니 그녀가 뜨던 모자며 목도리도 나이 든 여자에게 어울릴 법한 것들이었다. 나는 애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다. 그저 그녀의 원래 집이 한탄강이 보이는 정곡이라는 데라고 들은 것밖에는. 엄마가 건강할 때는 같이 강가에서 예쁜 돌을 줍곤 했는데 이젠 가봐도 쓸쓸해. 미안해. 남자가 돼서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고.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겐 이유지만 민수 씨가 그걸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는 건데.
어떤 땐 나한테 변명도 했어. 클럽 가서 이 남자 저 남자 사이 날아다니며 노는 년들도 많은데 뭐가 달라 하고. 그렇지만 자기 앞에서 보인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나는 애나의 말에 더 마음이 쓰렸다. 그러나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표정을 감췄다. 표정을 드러내면 더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가까이 다가왔다. 애나는 내게 온 천사였다. 내가 걷는 도시는 추웠지만 나는 그녀로 인해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었다. 내 앞에서 그녀만큼 슬프고 포근한 사람은 없었다. 백화점의 연말 대목 마무리와 함께 갈비 선물 시즌이 끝났다. 나는 또 일을 잃었다. 다음에 찾은 일자리는 프레스 공장이었다. 일정한 속도로 상하 작동을 반복하는 프레스 기계의 틀에 손으로 철편을 올려서 잘라내는 작업이었다. 좀 구식의 공장이지만 그렇게 나온 찻숟가락이나 포크를 가공한 후 범랑을 입혀 나름 고급한 제품을 만드는 곳이었다. 프레스공으로 일한 지 3주일쯤 되던 해 일에 익숙지 못한 내가 프레스 기계에 철편을 넣다가 손가락을 물렸다. 거의 동시에 손을 뺐으나 찰나적으로 프레스날에 끼었던 엄지와 검지의 살이 터지는 심한 부상을 입었다. 살아오며 그렇게 아프고 놀라운 순간도 없었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간 나는 봉합수술을 받았다. 생각보다 상처가 커서 의사는 봉합한 부위의 신경이 회복되지 않으면 손가락 한마디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수술 후 하얀 붕대가 눈덩이처럼 감긴 손을 다시 넓은 붕대로 감싸 목에 걸친 모습으로 병원을 나왔다. 그 상태로 친구의 원룸에 계속 얹혀 있을 수 없어 그때까지 모은 돈을 싸구려 월세방을 얻어 통원 치료를 다녔다. 봉합한 손가락은 다행히 신경이 살아있어 장애는 면할 것 같았다. 애나는 일주일에 2번 내 자취방에 왔다. 그녀는 전기밥솥을 사다가 이틀쯤 먹을 밥을 지었고 한 손이 불편한 나를 세면대 옆에 앉혀놓고 머리를 감겨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내 기분을 좋게 했다. 나는 그럴 때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아휴, 아기가 따로 없네. 그럼 진짜 아기처럼 목욕도 시켜달랄까? 꿈도 야무지다. 이렇게 큰 아기를 어떻게 시켜? 2주일이 지나갔다. 애나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나타났다.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발길을 끊었던 것에 나는 볼멘 소리를 냈다. 뭐야, 말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면 어떡해? 걱정했잖아. 내 불평에 애나는 슬프고 헛헛한 얼굴로 대답했다. 나 살롱 그만뒀어. 이젠 돈이 필요 없게 됐어. 엄마가 돌아가셨어. 암이 하나도 아니고 2군데나 퍼져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였나 봐. 애나는 그간 엄마의 장례를 치렀다고 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생각해보니 내가 미리 알았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그녀는 내게 이런 방구도 없이 일을 치른 것 같았다. 애나는 서울을 떠나겠다고 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막 얘기해서 미안해. 아니야. 변명 같던 아르바이트 끝내게 된 건 나도 좋아. 나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엄마가 죽었나 봐. 사촌 언니가 형부하고 전국 읍내에서 조그만 돈가스 가게를 해. 전에부터 와서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그럴까 봐. 다음 날 애나는 살롱에 있던 짐을 가지고 왔다. 엄마 일은 안 됐지만 갑자기 간다 하면 그럼 나는 손도 많이 나와서 조금 있으면 다시 일할 수 있어. 군대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그냥 여기 있자. 내가 자주 올게. 서울에 계속 있으면 안 좋았던 추억이 자꾸 떠오를 것 같아. 무슨 말이야?
나 가끔 이런 생각해. 우리가 살롱이 아니고 그냥 종로나 강남거리를 오가다가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져. 살롱 얘기 좀 그만할 수 없어? 난 잊었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 나는 갑자기 짜증 섞인 말을 뱉었다. 그건 나도 모르게 높아진 소리였다. 애나가 나를 보다가 느리게 입을 떼었다. 민수 씨, 그랬구나. 우리 정말 아픈 거구나.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당신이 기껏 와서는 간다니까 심통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애나는 살롱 얘기를 하며 울었다. 그건 나 역시 잊고 싶은 추억이었다. 나는 애나의 알몸에 붙여지던 술에 젖은 지폐를 취한 걸음으로 다른 남자와 문을 나서던 그녀의 뒷모습을 찢어진 블라우스를 지우고 싶었다. 그러나 기억이란 건 지우고 싶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한없이 초라하게 했다. 나는 애나의 기분을 바꿔주려고 함께 외출을 했다. 영화를 보고 거리를 걷고 맛집을 찾았다. 같은 디자인의 색깔만 조금 다른 커플 스웨터도 샀다. 나는 그녀와의 동질감을 그렇게 표현했다. 며칠 내 자취방에서 머문 애나는 사촌 언니와 이미 약속했다며 집을 나섰다. 나는 전곡으로 가는 길에 동행했다. 뉴스에서는 남녘에 묘화가 피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그날 한탄강을 건너는 버스의 차창 밖으로는 눈발이 날렸다. 애나의 집은 담장 밖으로 한탄강이 내다보이는 곳에 있었다. 건물은 낡았으나 흙마당이 딸린 집이었다. 그 마당에서 뛰어놀고 강가에서 돌을 줍던 어릴 적 애나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했다. 우리는 강가를 거닐었다. 애나가 말했다. 옛날에 이 강으로 데이트 온 사람들을 보면 나도 언젠가는 그래 봐야지 했어. 이야, 쪼만한 게 까졌네. 그런 생각을 다 하고. 그래, 같이 걸어보니 어떤데?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닌데 가슴이 막 뛰는 거 있지? 강도 더 이쁜 것 같고. 그런데 여긴 이름이 왜 한탄이야? 옛날에 사연마는 누가 빠져 죽기라도 한 건가? 그런 게 아니고 여울이 많은 강. 이름의 탄이 한자로 그런 뜻이래. 실제로 물살이 굽이치면서 세게 흐르는 곳이 많아. 그 말도 왠지 사연 있게 들리네. 꼭 우리 같아. 그게 뭔 소리야? 당신을 처음 봤을 땐 우리가 이 강가의 예쁜 돌 같았는데 지금은 굽이치는 물살 같아.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강은 그냥 강이야.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더 슬퍼. 애나는 읍내에 있다는 사촌 언니네 돈가스 가게로 나를 데려갔다.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 학생 손님이 제법 됐다. 애나보다 7살쯤 많아 보이는 사촌 언니는 나를 환영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동생보다 어리고 곧 군대에 가야 한다는 내 말이 갑갑함을 안긴 것 같았다. 대신 형부라는 남자가 애나와 내게 술을 사주었다. 장모가 안 계시니 언니가 부모라도 된 기분인가? 여자들은 원래 다 그런 거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게나. 애나는 돈가스 가게가 쉬는 주말이면 서울에 왔다. 내 방은 좁고 추웠지만 우리의 사랑은 뜨거웠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길게 갈 수 없었다. 입대 영장이 나온 때문이었다. 모처럼 들른 아버지의 생선 가게를 지키고 있던 형이 나를 보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영장을 내주었다. 내가 살롱에서의 사건 이후 한동안 휴대전화를 없앴다가 새 번호를 받아서 형은 내게 연락할 수 없었다. 입대일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손의 상처가 아직 덜 아물었으나 그렇다고 입대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닐 것 같았다. 막상 군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다리던 때와는 느낌이 달랐다. 멀고 지루하던 기다림이 아니었다. 그건 애나 때문이었다.
그녀와의 첫 밤, 머리를 감겨주던 손의 감촉, 함께 먹던 밥, 한탄강에 날리던 눈발, 강가의 자갈. 갑자기 모든 것이 아스라이 흩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준비도 없이 애나와 이별을 맞아야 했다. 이때를 이틀 앞둔 날, 자취방에 짐을 꾸려 본집으로 나른 나는 애나와 같이 쓰던 물건들을 따로 큰 가방에 담았다. 가방을 들고 전곡으로 갔다. 미리 연락을 받은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나를 기다렸다. 그제야 나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입대를 알렸다. 애나는 황당해하고 어이없어하고 슬퍼했다. 그녀는 마음을 삭히려는 듯 혼자 장을 봐와서는 저녁을 지었다. 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굽고 술을 냈다. 밥보다는 술이 더 입에 붙는 저녁이었다. 나는 가져온 보따리를 풀었다. 이 물건들 당신이 보관해줘. 우리 흔적이 여기 있으면 언제라도 잊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이 전기밥솥에 밥을 지어 먹고 휴가를 오면 똑같이 이 스웨터를 입고 강가를 걷고 싶어. 애나는 옷장에서 같은 모양의 자신의 스웨터를 꺼내더니 내 스웨터와 나란히 펼쳐놓았다. 언제 이렇게 나란히 입고 강가에서 돌을 좋을까? 애나는 나보다 빨리 취해갔다. 그녀가 갑자기 스웨터를 집어 윗목으로 거칠게 내던졌다. 그러더니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이 옷 가지고 있으면 뭐해? 당신이 없는데. 나는 애나의 행동에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던져진 옷을 주워 한쪽에 다시 가지런히 놓을 뿐이었다. 울고 달래고 하는 사이에 시간이 꽤 지났다. 시계는 새벽으로 가고 있었다. 그만 일어서야 할 것 같아. 그래도 이때 전날 하루는 온전히 엄마 아버지 아래 있다가 가려고 해. 아무리 내 멋대로 자식이라도 그 정도는 해야지. 이해해줘. 내가 휴대전화를 꺼내 콜택시를 부르려 하자 애나가 내 손을 잡았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가, 응? 나는 애나의 만류에 전화기를 내렸다. 그녀는 내 무릎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다. 그러다가 자신이 전화기를 틀어 택시를 불렀다. 잠시 후 택시가 도착했다. 그녀는 대문 앞에서 나를 배웅했다. 자긴 군복 입은 모습도 어울릴 거야. 뭐든 열심히 하니까. 사랑해. 편지할게. 휴가 받으면 제일 먼저 달려올 거고. 나는 마지막으로 애나를 안았다가 차마 놓기 싫은 손을 놓고 택시에 올랐다. 택시가 움직였다. 나는 차창을 열고 애나를 보며 손을 흔들었다. 그녀가 뒤로 멀어지다가 어둠에 갇혀 흐려 보였다. 나는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어 뒤를 향해 더 크게 팔을 저었다. 마주 손을 흔들다가 바닥에 주저앉는 애나의 모습이 설핏 눈에 들어왔다. 훈련병 10분이어도 편지 쓸 시간은 찾을 수 있었다. 나는 집보다 먼저 전곡으로 편지를 썼다. 그만큼 한탄강의 그녀를 그리워했다. 훈련이 너무 고단해 무슨 얘기를 썼는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나 애나가 보내온 답서는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 오롯이 내용을 안다. 안녕. 할 말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손은 떨리고. 오늘 눈을 맞으면서 퇴근했어. 3월에 내리는 눈에 기분은 들떠 있었지만 갈 곳이 없었어.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빈집에 터덜터덜 돌아왔을 때 군사우편 도장이 찍힌 편지를 보았어. 마음도 손도 덜덜 떨렸어. 한동안은 텅 빈 우편함에 풀이 죽어 들어왔거든. 사람들이 그랬어. 훈련 기간 동안은 편지 못한다고. 그 말 듣고 체념했는데 너무 기뻐. 왠지 아직은 긴 시간을 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어느 날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이 내 앞에 턱 나타날 것만 같다.
막상 편지를 받으니 기뻐해야 할 내 마음은 기쁨을 넘어 쓸쓸하고 우린 정말 멀리 떨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눈물을 글썽이게 해. 물가에 봄 기운이 도는 한탄강에는 벌써 사람들이 오간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흘려놓고 간 강가에서 그와 내가 돌을 줍는 만남을 기다린다. 더 시간이 지나 강가에 고추잠자리가 날 때쯤이면 우린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서 있을 것일 테지. 아마도 당신은 휴가도 나올 테고 그날에는 예쁜 옷을 입고 같이 기차를 타고 어야를 가야지. 손을 꼭 잡고 어디라도 좋을 것 같다. 깊은 산속도 사람 없는 빈 바다도 사람 많은 거리도 시끄러운 카페도 함께 있어서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마음이 아프다. 추워도 더워도 함께하고 고생도 같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아직 어린 우리가 싫다. 빨리 시간이 가서 그가 군 복무를 마치고 나면 멋진 신사숙녀가 될 거다. 그럼 지금처럼 가슴 아프진 않을 거야. 그치? 애나는 동화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그리움에 사무쳤다. 잘 때도 그녀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잤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그녀는 더는 편지를 보내오지 않았다. 그저 나만 혼자 편지를 썼다. 그녀가 야속하고 궁금했지만 훈련병 처지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신병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 새 주소지에서 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렵게 시간을 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자대 생활 100일이 지나 4박 5일에 신병위로 휴가를 받게 되었다. 나는 그 며칠 전에 애나에게 편지를 띄워 휴가 날짜를 알렸다. 서울에 온 나는 먼저 종곡으로 향했다. 애나는 집에 있지 않았다. 휴대전화도 불통이었다. 나는 그녀의 사촌 언니가 운영하는 돈가스 가게를 찾아갔다. 가게에는 애나의 형부가 있었다. 그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으나 애나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했다. 그저께 휴가를 달라기에 부대로 면회를 가나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 휴가 나오기 전에 미리 편지를 보내서 길이 엇갈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처제가 어딜 간 거야? 나는 애나를 만날 수 없었다. 일부러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서울의 집으로 돌아와 휴가를 보내는 동안에도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애나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귀대 전날 전곡의 돈가스 가게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 연락이 된다면 다음날 아침에라도 들러볼 참이었다. 그러나 그때도 나는 그녀의 행방에 대해 듣지 못했다. 나의 첫 휴가는 그렇게 어수선하게 지나갔다. 부대로 돌아온 나는 편지를 쓸 기운도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애나로부터 편지가 왔다. 나는 반가움과 그간의 궁금함이 뒤엉킨 편지를 뜯었다. 혼자 강가를 거닐며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진정 사랑합니다. 지난 편지에 썼듯 당신이 군대를 마치면 함께 기차여행을 하고 강가에서 돌을 줍고 하단이를 나는 고추잠자리를 구경하고 밤이면 푸르게 피어난 오랑캐꽃을 감상하는 날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깊어갈수록 슬퍼지는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생각하다 끝내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멋진 신사가 될 수 있을지언정 나는 당신 앞에 예쁜 숙녀가 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함께했던 거리 곳곳, 당신의 방이 있던 동네도 가보았습니다. 그리움에 복받쳐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움의 부피만큼 고통도 같이 커갔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나눴던 말이 억센 사슬이 되어 나를 올가맵니다. 당신은 잊을 거라고 했지만 내가 잊지 못합니다.
눈물처럼 흐르던 그 거리의 네온이, 술에 젖은 내 빨간 입술이, 다른 남자의 팔에 안겨 문을 나서던 내 뒷모습이, 찢겨진 내 블라우스가 불도장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녕 그 험한 곳이 아니고 그냥 어느 거리를 오가다가 당신과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100번도 더 내게는 없는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한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도리질을 해도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아픈 지난날입니다. 이런 말도 가증스러운 위선에 지나지 않겠지만 무엇으로도 내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면 더 예쁘게 보이고 싶은 여자입니다. 마음 깊이 당신을 생각할수록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지요. 그만 해방되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당신의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키운 한탄강이 그저 한탄스럽게 흐른데도 나는 망연히 바라만 볼 뿐입니다. 여울은 잠시 머뭇할지언정 잡을 수 없는 것이더이다.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통곡합니다. 부디 용서를 빕니다. 이제는 저를 잊어주십시오. 그동안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나는 애나의 편지에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가엾고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훈련이 없는 휴일엔 생각이 많아져 연병장에 나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달렸다. 그러다 널브러져 있으면 조금 나았다. 애나의 절망은 어쩌면 내게서 건너간 것일 수도 있었다. 그녀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나는 진실로 그 거리를 잊은 게 아니었다. 강가의 돌처럼 굴러들었다가 사랑을 가져서 더 슬펐던 도시. 우리의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로 끝나지 못했다. 그녀도 나도. 나는 불편해져가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애나는 나를 읽은 것이었다. 나는 애나의 편지를 인정하기로 했다. 무엇인가로부터 노연하는 비겁함에 미친놈처럼 웃다 울면서 나는 내 사랑에 진실했는지 지금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 내 첫사랑은 그렇게 나를 베고 그녀를 베고 떠나갔다. 오늘의 소설 돌아오지 않는 강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생을 공유하기엔 너무나 힘들었던 아픈 추억이기에 헤어져야만 했던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초라한 과거는 지우고 싶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애나와 민수 청년의 새로운 삶의 응원을 보내고 싶네요. 진실한 사랑에 목마른 젊은이들에게 파이팅! 네,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